살면서 인생에서 건축적으로 크게 깨달음을 줬던 경험이 바로 여기예요. 거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구나. 저희가 이 공간까지 오는데 아무런 배리어도 없고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보스턴에서는 되게 심각한 도시 설계의 오류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공간. 보스턴에 와서 꼭 하나만 먹어야 되는 특산물 음식이 있다면 저는 이걸 뽑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저 건물 보이세요? 옥상 꼭대기층에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트러스 나와 있는 거? 이게 타워 레코드 건물인데 저게 나름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거야. 프랭크 게리가 무명 시절, 그러니까 지금만큼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자, 우리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이제 보스턴의 시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여기 올라가면 잘 보일까? 이게 맨스턴 파이크라고 하는 고속도로예요. 근데 이걸 쭉 따라가면은 이제 뉴욕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고속도로인데 이게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데거든요. 대부분의 미국의 도시들을 보시면은 그 도시 지나서 또 다른 도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한남대교로 시작해가지고 남산터널로 뚫고 시내까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역마차들이 가는 스테이션들이 다 있잖아요. 그 역마차가 어떤 서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그 주변에 살롱들이 있고 술집들과 호텔들과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다운타운이 형성이 되죠. 그것처럼 미국의 여러 도시들은 고속도로가 도시 외곽으로 패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부를 관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로 들어오면서 요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더패스로 거의 지나갑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프루덴셜 타워라고 높은 빌딩이 있는데 저 밑으로 터널들이 관통을 해서 저쪽 노스 포인트 뭐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스턴 다운타운을 다 지하로 다 관통해서 진행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체 교차로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 이런 고층 건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차들이 바깥으로 지하에서 빠져가지고 그 건물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이한 현상이 생겼냐면은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옛날에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몇십 년 된 경기장이죠. 베이브 루스가 던지던 그 오래된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의 외야를 얘가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야 펜스가 잘려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그린 몬스터라고 그래서 야구 보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레드삭스 경기장 보시면은 필드 왼쪽으로 몇십 미터짜리 녹색 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런을 쳐서 그걸 넘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 벽이 고속도로가 레프트 사이드 필드를 잘라먹고 나가기 때문에 생겨난 벽인 거예요. 경기장을 바깥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미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그 역사와 전통도 아주 세고 펜웨이 파크 주변으로 펍 같은 것들도 너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거 옮기지 말고 그냥 우리의 전통이니까 이걸 유지를 하자 하고 그 상태로 그냥 쓰는 겁니다. 가서 보면 의자가 너무 작아요. 미국 사람들이 몸집이 그렇게 큰데 제가 앉아도 작을 정도의 아주 답답한 의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직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관통하면서 생겨나게 된 또 하나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팔람시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흔적들이 뭐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그게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제 그 현상이 거기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갈 곳은 매사추세츠 애버뉴하고 만나는데 지하철역이 하나 서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스턴 커먼 쪽으로 걸어갈 겁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지하철역이고 T스테이션인데 이제 나오면은 여기서부터가 뉴베리 스트리트거든요. 제가 강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걷고 싶은 거리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하철역이 있고 그 지하철역에서 한 1.5km 떨어진 데 공원이 있으면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드는 곳이 바로 이 뉴베리 스트리트예요. T스테이션에서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1.5km, 정확히 1.45km를 걸어가면은 보스턴 커먼이라고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프레드릭 옴스테드가 설계한 그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거리가 되게 유명한 쇼핑거리예요. 원래는 여기가 주택가입니다. 이쪽 지역 전체를 다 맥베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척 사업으로 만들고 거기에 주택 사업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획된 주택 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베리 코믹스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죠? 1978년도에 만들어진 만화 가게인데 이게 여기 들어서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커머셜라이즈 되면서 1층 부분과 2층 부분까지는 상업거리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곳이에요. 여기 보스턴 아키텍처럴 컬리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BAS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건축 전문 대학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수업이 되게 잘 돼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건축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1년 정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마스터 코र्스 하고 있을 때 지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MIT에서 디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해서 드로잉 클래스를 한 1년 정도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층에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주요 대학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열정 하나는 끝내주는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그런 백팩에다가 숙제 다 담고 와가지고 막 크리틱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뉴베리 스트리트를 저희가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살면서 인생에서 건축적으로 크게 깨달음을 줬던 경험이 한 4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엑스터 하이스쿨에 있는 엑스터 라이브러리, 루이스 칸이 설계한 그 건물을 봤을 때 이 반전의 미학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또 한 번은 제가 로마에 95년도 여름에 갔을 때 안드레아 포초가 그린 천정화를 보고서 공간이라는 게 정보구나, 실질적인 물리량이 아니고 기억의 총합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게 그때가 또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이하 마을에 갔을 때 현대도시가 아름다우려면 재료가 통일되고 형태는 다양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4번째가 이곳입니다. 제가 쓴 책 도시는 무엇을 사는가 1장에 보시면은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원리가 이벤트 밀도라는 얘기를 해요. 100m를 걷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30개 이상은 돼야지만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떠올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94년도 여름에 8월 달에 뉴베리 스트리트를 처음 걸어봤는데 2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거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구나. 이 빨간 벽돌로 통일감 있게 지어져 있는 건물, 높지 않은 건물들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놀랐고, 두 번째는 걸으면서 정말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게 입구의 숫자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훗날 떠올리게 된 겁니다. 이벤트 밀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전 세계 거리를 막 돌아다닌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m를 걷는 동안에 홍대 앞은 34개 정도의 가게 입구를 만나고, 좌우로 명동이 36개를 만나고, 테헤란로가 8개 정도 만나고요, 강남대로가 14개 정도 만나고, 신사동 가로수길 한 36개 정도였다, 그 정도 되고, 스페인의 람블라스 거리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40을 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이 뉴베리 스트리트의 일정 구간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2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제 가서 보시면 알 텐데, 가게 입구가 한 포인트에서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에 섰을 때 여기 반층 내려가면은 쿠키 가게로 내려갈 수가 있고, 일로 올라가면은 한 5계단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오이스터 바 이런 것들이 있죠. 한 포인트에서 2개 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반층 올라가면 옷가게가 있고, 반층 내려가면은 또 다른 옷가게가 있죠. 여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전에는 여기가 간척 사업 땅이었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리빙룸 레벨을 땅보다 한 6, 7계단 올려서 지었어야 됐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라운드 레벨에 있으면 침수되면 물에 잠기니까 얘를 띄어서 지은 거고, 얘는 사실은 일종의 반지하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땅에 묻혀 있는 거였어요. 고측창 정도만 좀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 지하에 있는 공간들을 가게로 만들면서 이 앞에 땅을, 앞마당 부분을 까낸 겁니다. 까내고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인도 레벨에서 반층 올라가면은 1층에 있는 가게, 반층 내려가면은 지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해서 100m를 걷는 동안에 거의 한 40개가 넘는 가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1.5km를 걷다 보면은 가게들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어요. 어디는 갤러리가 있다가, 어디는 옷가게가 있다가, 어디는 커피숍이 있다가, 종류의 다양성도 되게 재미나죠. 이 뉴베리 스트리트가 특별한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보스턴은 6개월이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되게 걷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보시다시피 주차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 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베리 스트리트하고 평행하게 프루덴셜 몰이라고 하는 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놀러 올 때에는 항상 프루덴셜 몰에 있는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여기서 놀다가, 비가 오는 날은 저 쇼핑몰 실내 공간으로 되는 걸로 들어가서 놀아요. 그러면은 이 뉴베리 스트리트가 쭉 가서 보스턴 커먼이랑 만나고요, 프루덴셜 몰이 쭉 연결돼서 끝에 가서 보스턴 라이브러리 쪽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둘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날씨 안 좋은 날은 프루덴셜 몰, 날씨 좋은 날은 뉴베리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거리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쇼핑몰을 개발할 때 참고해 볼 만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외 공간의 쇼핑 거리와 실내 공간 하나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2개를 다 보완해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했던 엘사의 쇼핑몰 계획안을 보시면은 가운데 센트럴파크처럼 되어 있고, 주변부로 걸어가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실내 쇼핑몰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야외 공간에 아울렛몰이 있고, 이게 2개가 상호 보완되게끔 디자인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쇼핑몰은 좀 이따 들어가 보시고 일단은 쭉 한번 걸어 볼게요. 이 뉴베리 스트리트에서 제가 배운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닐 때보다 더 느낌이 좋았던 거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이 윈도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스턴의 이 백베이에 있는 되게 독특한 창문의 형태입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창문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일라인 파크를 걸을 때 헤더윅이 설계한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랜턴 하우스였나요? 그걸 보면서 창문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돼 있어가지고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창문가에 쓰면은 좌우로 있는 유리창 때문에 내가 외부에 나간 것 같은, 마치 우리나라 텐마루에 나가게 되면은 처마 밑에 공간에 있으니까 실내 공간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동시에 야외 공간의 느낌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중간층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그 랜턴 하우스의 창문이 사실은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이 백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이 윈도우라고 하는 여기 안에 서게 되면은 앞에 좁은 창문으로 바깥 경치가 보이고 좌우로 30도, 60도로 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 경치가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내에 있지만은 조금 더 바깥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바깥에 거리를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장점이 생기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인면은 판판하게 돼 있잖아요. 거리와 평행하게. 그럼 창문이 다 90도로 이 거리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처럼 30도가 틀어져 있는 상태의 창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저 창문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거리를 항상 쳐다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내에 있는 사람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시각적 교감이 생기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거리가 더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감시를 하면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CCTV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행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면처럼 저 유리창이 보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훨씬 더 안전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레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것 중에서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를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그때 공원하고 여의도역하고 사이의 거리를 쇼핑 거리로 만들려고 할 때 이 베이 윈도우를 적용을 했습니다. 베이 윈도우를 걸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서 뭔가 더 다이내믹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거리가 되면서 저층 모두 빨간 벽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붉은 빛깔 벽돌이 나는 그 베이 윈도우가 있는 스트리트로 만들었어요. 특히 이 거리에 왔을 때 붉은색 벽돌을 보고서 느낌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테라코타라고 하죠. 붉은색 재료들이 흙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아까 우리 하버드 캠퍼스랑 비슷하게 빨간 벽돌과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쭉 한번 걸어갈게요, 다시. 네, 지금 여기 잘 보이시죠? 존앤콕 타워, IMPA가 설계한 저 건물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유리창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워낙에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커튼월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였기 때문에, 커튼월이 이제 쇠로 된 프레임이니까 이게 수축 팽창을 하잖아요. 유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떨어지는 이탈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기술적으로 디테일을 해결을 해가지고 다 수리는 했지만은 사실 IMPA의 커리어에서 크게 위기가 한번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코플리 스퀘어라고 하는 곳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베리 스트리트하고 평행하게 쇼핑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입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뛰어! 여러분들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아시죠? 피니시 라인이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항상 그 최종 라인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가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그 턴파이크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옵니다. 근데 보스턴도 겨울이 길기 때문에 두 개 다른 쇼핑몰들인데 지상에 2층 레벨에서 브릿지를 연결을 해서 건물들을 다 이어놓은 거예요. 겨울철 같은 때는 되게 참 유용합니다. 예전에 이런 데가 다 무슨 피아노 생음악 연주하는 카페가 있던 데였어요. 다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저기 덕 투어라고 보이죠? 저게 뭐냐면은 이 시내 투어하는 거다가 찰스강으로 들어가요. 저거 가지고 배처럼 떠다니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가 수륙 양용으로 다니는 관광 버스예요. 한번 타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온 데가 코플리 몰이고, 여기가 이제 프루덴셜 몰로 가거든요. 코플리 몰보다도 이 프루덴셜 몰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되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데,
사실 명품은 아까 보셨던 코플리볼에 더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런 명품 샵들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 좋은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트럭처 보이시죠? 천정면에 아까 나뭇가지처럼 올라가다가 V자로 꺾어지는 스트럭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쇼핑몰 선정을 하잖아요. 실내 공간이지만은 뭔가 이 하늘이 보이고 자연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야외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가로폭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코플리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행인들이 걸으면서 왼쪽 오른쪽의 샵들하고의 인터랙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테라노 같이 넓은 길 걸을 때보다 강북의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조금 더 재미남을 느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좁지만은 위에 자연채광이 들어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쭉 걸어가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코플리몰이랑 좀 느낌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야외 공간이 뉴베리 스트리트고요. 그러고 나서 코플리 스퀘어가 나오죠. 코플리몰로 가면은 이제 완전히 실내 백화점들이 주로 있고 명품들이 있는 거리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건너가서 저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반은 야외 공간 같은 느낌이 나게 하늘을 계속 보면서 자연차광이 있는 길을 걷고 거기를 관통하면은 뉴베리 스트리트로 나오고 하나의 서큘레이션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좋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주로 고급 주거나 오피스 같은 것들이 있는 그 입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면은 보행 전용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쇼핑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실버타운 레지던스가 있고 쇼핑몰이 근처에 있으면은 실내로 연결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철 같은 때에도 이 쇼핑몰을 한 바퀴만 걸어도 한 1, 2km 정도 되는 그런 산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근데 푸드코트에서 먹고, 우리가 이제 포디움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되게 정원이 되게 예뻐요. 한번 볼게요. 프루덴셜 몰의 계획이 저는 개인적으로 코플리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에 오면은 도심 속 한가운데 있지만은 자동차들이 안 들리고 조용한 그런 가든이 하나 나오잖아요. 너무 좋죠. 쇼핑몰이든 무슨 복합 시설을 개발을 하면은 기본이거든요. 포디움이라고 해서 저층부에 넓적한 게 가고 그 위에 타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폭으로 전체가 다 올라가면 용적률이 감당이 안 되니까 건폐율에 맥시마이즈해서 포디움을 만들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다 써먹으면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야지 뭐 오피스가 됐건 아파트가 됐건 위로 올라갈 때 이 빌딩 두 개가 좁아져야지 채광과 통풍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높게 올라가야지 같은 용적률 안에서도 높은 데서 보는 뷰가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포디움에 타워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타워가 몇 개 올라갈 때 그 사이의 공간들이 포디움 상부가 이런 가든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큰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이 큰 나무 밑에 토심들이 다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고, 최소한 1, 2m 이상은 돼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비슷한 게 용산역에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만큼 느낌이 좋지는 않죠. 왜냐면 이렇게 가든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잔디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이런 거 만들자고 하면은 유지 관리비 많이 들고, 뭐 우리나라 계절에서 6개월이 겨울인데 사람이 얼마나 쓰겠냐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시거든요. 실제로 보스턴이 더 춥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건축 디자인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이 시설 관리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유리창 닦기 어렵고, 뭐만 하면은 잔디 깎기 어렵고,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 하면은 수공간에 뭐 물때 끼는 거 누가 다 청소할 거냐고 그러고. 하여튼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공간. 저희가 이 공간까지 오는데 아무런 배리어도 없고요. 그러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냥 거리를 걷다가 쇼핑몰로 그냥 들어온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쪽에 있는 코트야드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공간이 왜 의미가 깊냐 하면은, 저같이 그냥 이곳에 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여기 와서 쉴 수가 있고요. 고가의 건물에 렌트해서 계시는 거주민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도 여기 내려와서 쉴 겁니다. 배경과 상관없이 이 공간을 같이 어울려서 쓰면서 공통의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이곳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주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개발 회사들이. 물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도 할 수 있는 주변에 쇼핑몰과 뭐 푸드코트 같은 걸 만들어 놨긴 했지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공간은 돈을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소득의 격차에 상관없이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소셜 믹스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완성하고 갈등의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 속에다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푸드코트를 해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돌 페이브먼트도 되게 좋지 않아요? 걸을 때 이 소리도. 근데 여기를 그냥 딱딱한 돌로 깔아놓은 거하고 이런 잡석을 깔아놓은 거하고 밟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소리 때문에.
똑같은 벤치라고 하더라도 여기 잔디밭 바로 옆에 낮은 초하류들이 있고 밟을 때 소리 나는 잔돌이 있고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고 뒤에는 그냥 이런 하드 페이먼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벤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을 때 느낌하고 저 뒤쪽에 있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나무 그늘 밑에 자연 속에 앉아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예전에 우리 스튜디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걸을 때 연속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라. 자연 채광이 하늘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동선은 이미 디스커넥트 된 거다. 그래서 이게 저쪽에 뉴베리 스트리트를 걸어서 쭉 이 거리를 거쳐가지고 오게 되면 계속해서 하늘이 연속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타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쇼핑몰을 걸으면서 그 타워를 저 천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재 위치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아까 우리가 걸었던 뉴베리 스트리트죠. 여기를 90도로 커트해서 절로 넘어가면은 이 뉴베리 스트리트하고 평행하게 가는 또 선형의 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파크예요. 여기가 이제 커먼랜스 애비뉴라는 데인데 약간 경의선 숲길 같은 그런 선형의 녹지 공간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 길 끝에 가면은 보스턴 커먼이 있습니다. 이 보스턴 커먼을 설계하신 분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보스턴의 녹지 공간을 기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선형의 녹지 공간이에요. 제가 경의선 숲길 같은 선형의 녹지 공간이 되게 좋은 거다 여러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공원에 접해 있는 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양쪽에 이 커먼랜스 애비뉴에 있는 모든 집들은 자기 앞마당 같은 넓은 폭의 녹지 마당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프레드릭 옴스테드의 주요 컨셉은 뭐였냐면은 에메랄드 넥클래스라고 해서 녹색의 보석들이 전체 보스턴을 관통하는 그런 녹지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스턴 커먼에서 시작을 해서 커먼랜스 라인을 따라서 가면 이 에메랄드 넥클래스 파크가 쫙 연결돼 가지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의 수목원이 있습니다. 녹지의 공원이 쭉 선형으로 보스턴 시내를 관통하게끔 계획이 된 게 이 사람의 메인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보이는 데가 딱 여기에요. 그래서 이 단면도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한 3, 4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들이 있고 오른쪽에도 3, 4층짜리의 옛날에 지어진 빨간 벽돌 건물이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 중에 3차선 도로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차선 도로가 안 되면 사람들이 건너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듯이 건너가서. 그럼 이 파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오기 편안한 그런 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나무 그늘을 통해서 걸어가면은 보스턴 커먼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공원이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했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면은 전주에 가시면은 천마중길이라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주역에 나와가지고 한 10차선 넘게 도로가 되게 폭이 넓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런 신장로들이 과거에 70년대에 만들어 놨지만은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텅 비어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개차선 정도를 줄여가지고 녹지 공간을 만들고 느티나무를 쫙 심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나무들이 이거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제 컨셉은 이 에메랄드 넥클래스처럼 이 나무들이 몇십 년 자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양쪽의 나무가 만나서 하늘을 가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가 나무 그늘로 쫙 되면서 사람들이 선형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도시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이 리니어 파크 양쪽 사이드에 있는 가게가 활성화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냥 횡하고 모텔이나 이런 걸로 남겨져 있던 슬럼화되고 있던 공간에 이 녹지축을 만들어서 전주역 앞에 있는 거리를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주역에서 내려가지고 곧장 택시 타고서 한옥마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런 컨셉으로 한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사실 제가 착안을 한 거는 지금 보시는 이 에메랄드 넥클래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하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람블라스 거리 이 선형의 녹지를 만든 나무 그늘 밑을 통해서 도시를 걸을 수 있게 하자 그런 컨셉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저런 동상들이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 같은 경우에는 저런 동상들이 있을 만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서 충무로가 된 거거든요. 퇴계로에 이황 동상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그런 인물들의 동상들을 곳곳에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공사비도 들지 않는 게 모든 공공 건물들은 자기 공사비의 1%를 조각품으로 써야만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좀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조각품들이 많이 서잖아요. 그런 거 하느니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공원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의 위인의 동상을 좀 세워 놓으면은 우리가 역사도 좀 배울 수 있고 그 지역의 스토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우리도 기념할 만한 인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그 지역에 맞게끔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은 쭉 동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기에 저런 인물 동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원이 좀 약간 인격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이라는 분이 노예제를 즉각 폐지하자고 주장하신 분이래요.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였다고 합니다. 미국 노예제 폐지 협회를 조직했대요. 또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지지하는 등 사회개혁에 헌신하신 분이라고 하네, 저분이. 소방관으로 순직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기념관인가 봐요. 다 같은 날 돌아가셨는데 1972년도 6월 17일 날 호텔 벤돔 화재 및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보스턴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참사래요. 소방 역사상. 거의 한 블럭에 동상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프루덴셜 몰 갔을 때 그 도로 폭이랑 옆에 스트럭처가 있었잖아요. 천창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이거랑 스케일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도로 폭이랑 나무 높이하고 아까 그 천창하고가 뭔가 이런 도네이션을 하면은 저런 동판을 붙여주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나무 밑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벤치에도 있기도 하고 이 나무 밑에도 있네. 공원에 나무 한 그루마다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서 저거 박아놔도 어마어마한 돈 나오겠는데? 자, 우리 드디어 보스턴 커먼에 왔습니다. 보스턴 커먼에 오면은 제일 봐야 되는 게 주변의 빌딩들이죠. 우리 센트럴파크하고 보스턴 커먼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굿윌 헌팅 영화 보시면은 그 로빈 윌리엄스랑 맷 데이먼이랑 둘이 막 앉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그게 여기 어디 벤치예요. 그러니까 이 공원이 왜 특별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파크하고 비교했을 때 보스턴 커먼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주변에 빌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센트럴파크만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은 해가 지면은 저 주변의 빌딩들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시하는 눈이 있으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감시받는 공간은 안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좀 안전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CCTV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조심하게 돼 있어요. 저도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한두 명씩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착해져요. 행동거지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원리를 갖고서 서울시를 쳐다보시면은 되게 괜찮은 공간이 어디냐면은 한강 시민공원이에요. 한강가의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보죠. 그다음에 한강 다리에 자동차 불빛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밤 11시, 12시에 가도 여자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맥주 마셔도 안전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건축가 친구들이 오면은 서울에 와서 꼭 봐야 되는 공간을 얘기할 때 경복궁이나 종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밤에 한강 시민공원을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밤 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물가에서 도시의 야경을 즐기면서 술 마실 수 있는 공원이 전 세계에 없어요. 이 정도로 감시의 눈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커먼은 저희가 뉴욕 갔을 때 센트럴파크를 얘기하면서 야 센트럴파크 다 좋은데 거기 시골 같고 좋은데 밤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급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스턴 커먼은 밤에 와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큽니다. 저 사진 한 장만 찍고요. 야 이건 뭐 찍으면 다 작품이네요. 완전히 여기 사진이. 나무 너무 멋있어. 저기 백조 있는 보트 되게 유명하거든요. 별로 물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쇼핑몰 설계하는데 거기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우리나라 수공관, 우리 저 베이징 가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수공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도 보면 다 펜스 만들어 놨죠. 물에 빠지지 말라고. 완전히 풍경을 그냥 망치는 거예요. 굳이 수공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물에 빠지지 말라고 펜스를 만드느니 차라리 물의 깊이를 얕게 해서 사람이 안 빠져 죽게 만드는 게 나은 거죠. 그럼 또 그러겠죠. 야 어린아이들은 가서 얕아도 빠져 죽는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근데 사회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게 하면은 사실 집 밖에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당선을 우리도 좀 만들 줄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무 평화로운 그 물가 공간들이 나오는데 이런 데는 난간이 없잖아요. 적절하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적절하게 위험을 허용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심지어 이게 물에 젖는 것조차도 우리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물 깊이가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물 깊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보트인 거죠. 제가 디자인하는 그 쇼핑몰에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오리보트 띄우겠다고 한 1.5m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난간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가 흙을 더 담아서 물 깊이를 한 30cm 정도로 낮춰라.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보트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 예쁘네. 제가 주변에 빌딩들이 감시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 빌딩들 중에서도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주거예요. 여기에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기 전에 저 뒤에 보시는 저게 시니어 하우스거든요. 은퇴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렌탈 아파트였는데 아무래도 오피스는 퇴근하고 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주거로 돼 있는 데들은 밤에도 불이 계속 자기 전까지 켜 있기 때문에 감시의 기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주거 건물이 이 공원 주변에 많이 들어가는 거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이 바로 옆에 주거인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일 좋은 거죠. 저희가 이제 가는 곳은 이 보스턴 커먼 저쪽 언쪽으로 여기가 비컨 힐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되게 오래된 고급 주택가 단지입니다. 뭐 100년 넘은 집들인데 제가 아까 이 백베이라고 하는 지역은 간척 사업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스턴 커먼 여기 언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섬이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신도시 지역 같은 그런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언덕이 원래 땅이 있던 곳이고 이곳에 맨 먼저 최초의 정착민들이 살던 곳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서촌이 되게 고급 주거 단지 옛날에 강북에서 양반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완전히 평지보다는 살짝 언덕이 져야지 비가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되고 침수의 위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언덕이 급한 데는 자동차가 발명된 다음에야 거기를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이런 지역들은 자동차가 발명되고 보급된 다음에 만들어진 고급 주택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전에는 적당히 완만한 기울기로 되어 있는 곳이 고급 주택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기울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이 원래 초창기에 만들어진 부촌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쪽에 있는 백베이 지역이 간척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주택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 오래된 건물들인데 내부는 다 깨끗하게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서촌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고급 주택가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레스토랑들이 주말에 브런치 먹기에 되게 좋은 그런 카페들이 쭉 있는 데고 여기서 이제 90도로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고급 주택가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곳이든지 간에 상업시설들이 있는 곳은 경사로에는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평지로 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좌우로 두 방향으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올 확률이 2배가 높아지는 거죠. 언덕길로 되면은 내리막으로는 편하게 가지만 오르막으로는 사람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통행량이 반으로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단길 같은 경우가 조금 활성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평지기 때문에 커머셜 스트리트가 만들어졌고 언덕길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동네 이름이 비컨 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이거 담장도 되게 예쁘게 해놨어. 나무를 다 미스펜트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도 제일 좋은 데가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조그마한 동네 파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차해서 나올 수 있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굵은 돌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포장재일 거예요. 저쪽 뒤쪽으로 가서 보면은 아스팔트를 이렇게 까내면은 이런 돌들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노출된 데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있기 전에도 먼저 포장재가 놓여졌던 그런 거리거든요, 여기가. 가끔 보면은 보스턴에는 이런 담장이 덩쿨 같은 등나무나 이런 것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이비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래된 건물들, 오래된 학교, 몇백 년 된 학교일수록 저런 담장이 덩쿨 아이비가 빨간 벽돌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서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학교다.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문제는 이런 데 살면 되게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실제로 거기 사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벌레가 엄청나게 창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비들의 이제 자라나는 벌레들이. 실제로는 안에 계신 분들은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저렇게 담장이 덩쿨이 타고 올라가면은 또 벽돌을 뿌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방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전형적으로 아이비가 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게 보스턴 시청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탈리즘 건물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보스턴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건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보셨다시피 되게 아름다운 벽돌로 되어 있는 휴먼 스케일의 건물들만 쭉 보다가 얘는 그냥 느닷없이 강한 그런 가분수 형태의 콘크리트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앞에 광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개념상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청사 건물을 표방하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1층 그라운드 레벨을 보시면은 벽돌로 벽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램프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등등 해서, 이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사실 앞에 광장이 있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광장과 저 건물 1층의 투명한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평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가, 이게 보시다시피 되게 경사로거든요. 저 뒤쪽이 비컨 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꽤 경사가 심한 곳이어서 평지를 좀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단으로 광장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분절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 됐고, 야외 공간이라고 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광장에 접한 면에 1층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뒤쪽으로는 다 차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런 가게들도 거의 연결된 것들도 없고, 여기는 시청 건물인데 1층은 다 지금 한 2층 정도 높이로 빨간 벽돌 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광장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광장이 있으면 주변에 1층에 접한 면에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광장을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감시하는 눈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화문 광장도 보면은 가운데 아일랜드로 광장을 만들었지만은 주변에 가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 정치적인 집회의 장소로밖에 안 쓰였던 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보스턴에 왔을 때 아이디어 공모전이 하나 열렸어요.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 것이냐, 그 아이디어 공모전이 나왔을 때 여기 야구장으로 만들자, 그게 나왔습니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주변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벤트를 하나 넣어서 야구장을 넣어서 쓰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던 거죠. 왜냐면 가로 세로 비율을 보시면은 야구장 쓰기에 적당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야구장으로 쓰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이제 주중에는 거의 쓰임새가 없는 공간이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스턴 사시는 분한테 듣기로는 그래도 요즘에는 저런 야시장 같은 것들, 플리마켓이 열리면서 조금 쓰임새가 생겼다고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넓은 광장이 제대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나무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황량했거든요. 아무런 나무 그늘도 없고 결국에는 아무도 땡볕에 나가지 않는 그런 경사진 땅밖에 안 됐던 거죠. 경사진 땅 중에서 되게 잘 쓰였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태리에 가면 시에나에 있는 그 광장이라든지 시청 앞에 경사진데 경마장 같이 쓰기도 하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혹은 경사진 플라자로 또 유명한 데가 뽕피두 센터, 파리의 뽕피두 센터 앞이죠. 근데 거기도 보시면은 약간 경사가 져 있고 경사진 방향에 사람이 앉으면은 그 앞에는 뽕피두 미술관이 있고 그 1층은 투명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끔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기도 개발이 됐으면 더 쓰임새가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사실은 되게 괜찮은 길은 어디냐면 요 옆으로 해서 통해서 가면은 페뉴엘 홀이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 시청 옆에 길로 내려가면은 페뉴엘 홀이 나오고요. 그 뒤로 퀸스 마켓에 나옵니다. 그쪽 지역은 되게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이 된 땅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뮤엘 애담스라는 분이 독립전쟁의 어떤 히어로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영웅 중에. 근데 보스턴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가 사뮤엘 애담스예요. 여기 있어요, 그게. 사뮤엘 애담스 브루 한 데가. 그래서 이따가 여기서 한 잔 마셔야 돼. 진짜 맛있어요. 쌉싸름한 그 호흡 맛이라고 하나? 그 맛도 좀 강하고, 역시 갈증 해소는 맥주야. 네,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세뮤엘 애담스라는 분의 동상 앞에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나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거에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뮤엘 애담스가 뭐로 또 유명하냐면 보스턴의 대표적인 맥주가 하나 있거든요. 세뮤엘 애담스라는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집이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 옆에
옆에 맥주집에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한 잔을 하고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지금 얼굴이 좀 빨간데 아마 저희 제작진에서 그 후작업을 통해서 얼굴에 빨간색을 다 뺄 거예요. 이 동상 뒤에 있는 건물이 패뉴일 홀이라는 곳이에요. 패뉴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크게 돈을 벌었던 상인인데 보스턴 시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층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임을, 사회적인 모임을 하는 장소로 많이 쓰였던 곳이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연설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곳으로 유명해요. 특히나 이 세뮤엘 애덤스가 그런 연설을 많이 했죠. 또 하나 유명하신 분이 퀸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퀸시 마켓이라고 저희가 곧 갈 텐데, 퀸시라는 분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연설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분을 또 기리기 위해서 퀸시 마켓이 뒤쪽에 이름이 붙여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보스턴에 오시면은 꼭 이 패뉴일 홀과 맥주집에서 한번 드시고 뒤쪽에 있는 퀸시 마켓에서 식사를 하시고 센트럴 아트리 파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코스예요. 이제 저희는 일어나서 이 패뉴일 홀을 지나쳐서 이제 퀸시 마켓으로 갈 겁니다. 보스턴에 오시면은 여러분 되게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바닥이 돌로 포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공간도 많고 엄청 걸어야 되거든요. 차 타고 다니시면서 관광하는 것보다 그냥 걸으면 다 웬만한 거리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도 되게 보행 친화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들과 중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노드점이라고 하는 데죠. 그런 것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등간격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몇백 미터 간격마다 한 번씩 광장이 나오든지 랜드마크 건물이 나오든지 파크가 나오든지 뭐 이런 노드점들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한 200m마다 하나씩,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거리마다 하나씩 뭐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 보셨던 타워 레코드가 있었던 그 건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퀸시 마켓까지 왔는데, 저희는 그냥 자동차를 타지 않고 계속 걸어서 왔거든요. 전혀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계획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표본으로 삼을 만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곳이 퀸시 마켓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광장시장?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몇백 개가 쫙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이 뉴잉글랜드 지역은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냐면은 클램 차우더 숲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먹을까, 우리? 맥주도 마셨는데? Can you have 3 clam chowder soup, please? What size? Small one. Small cream chowder soup? Yeah. Thank you. Thanks. 네,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이런 가게들이 많은데, 이제 뉴잉글랜드가 동부 해안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해산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오면은.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음식이 지금 보시는 이 클램 차우더 숲입니다. 이 클램 차우더 숲에는 오이스터 크래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굴 크래커를 얹어서 먹거든요. 굴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크래커다 보시면 됩니다. 보스턴에 와서 꼭 하나만 먹어야 되는 특산물 음식이 있다면 저는 이걸 뽑을 것 같아요. 클램 차우더 숲. 퀸시 마켓에 와서 클램 차우더 숲을 먹는다. 이 뒤에 보이는 퀸시 마켓이 원래는 이 석조 건물처럼 되어 있는 거 한 줄이 있는 건데, 거기에 유리로 된 걸 중축해서 한 베이를 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베이가 된 거죠. 훨씬 더 많은 가게들이 놓여지게 되면서 여기 지어진 건물하고 사이 스페이스가 지금 우리처럼 밖에 나와서 쓰는 외부 공간으로 잘 쓰이는 거고, 근데 이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쪽으로 나가면 바다거든요. 끝에 광장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기에 바이패스하는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고 차선폭도 넓고 그 고가도로 밑으로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 돼 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쪽에 워터프론트가 되게 예쁨에도 불구하고 이 패뉴일 홀과 퀸시 마켓이 끝이었던 거죠. 물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도시 구조였어요. 보스턴에서는 되게 심각한 도시 설계의 오류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90년대에 왔는데 그때 어떤 계획이 나왔냐면은 몇 킬로 되는 그 고가도로를 지하로 다 넣는 작업을 합니다. 공사가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왔을 때는 그 고가도로가 다 있었는데 2009년도에 제가 MIT 안식년으로 교환교수로 왔을 때는 그 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위에 상부가 다 공원이 된 거죠. 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인 가치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 주변으로 있던 건물의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프로퍼티 텍스라고 해서 재산세가 엄청나게 거치겠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엄청난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또다시 세금이 거치는 거고, 천문학적인 공사비는 들어갔지만은 그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얻는 그거는 앞으로 100년, 200년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받아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고가도로가 쫙 지나가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드러내고 왕복 한 6차선 정도의 그러한 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광화문 광장처럼 쭉 선형으로 공원이 연결된 겁니다. 우리는 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길 건너서 건너가 보려고요. 저쪽 지역이 노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태리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일 거예요. 이태리 타운. 맛있는 파스타집 같은 거 되게 많고 그런 곳이었는데, 옛날에 여기가 고가도로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 안 건너가던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너무나 시원하게 열려가지고. 제가 MIT 있을 때 석사 논문 쓰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게 딱 요 사이트가 여기 어디였어요. 이 퀸스 마켓이랑 센트럴 아토리하고 만나는 이 지하에 지금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센트럴 아토리 파크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의선 숲길 공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무가 너무 없어. 그 양쪽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아직까지도. 경의선 숲길은 가면 거의 없잖아요, 자동차가. 여기를 왜 와보고 싶었냐면은, 제가 MIT 왔을 때 첫 번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했던 사이트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폴포인트 채널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영국이 너무 많은 세금을 미국 식민지한테 부과를 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티를 막 갖다가 버리고 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예요. 폴포인트라고 하는 이 채널이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 몇 개의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이트예요. 한번 보시죠. 어저께 봤던 데가 하버드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까지 본 데가 하버드 MIT죠. 거기를 캠브리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남쪽으로 찰스강이 하나 흘러갔죠. 그 다리를 건너서 보스턴이 나왔고요. 거기 뉴베리 스트리트라든지 뭐 커먼웰스 애비뉴 같은 것들이 또 동서방향으로 쭉 있었습니다. 그 남쪽으로 계속 오다 보면은 이제 다운타운 보스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 폴포인트 채널이 나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 뒤쪽에 고층 건물이 많은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스턴이 상당히 금융의 중심 도시이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급으로 되게 여기도 금융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찰스강하고 폴포인트 채널 두 개의 물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보스턴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다운타운까지는 괜찮은 동네예요. 그리고 이 폴포인트 채널을 건너게 되면은 사우스 보스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맷 데이먼이랑 벤 애플릭이 친구로 나오는데, 얘네들 출신이 사우스 보스턴 출신이라고 나와요. 이게 뭘 함의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되게 낙후되어 있는 동네예요. 되게 못 사는 동네. 지금은 엄청나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거의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같이 막 연구소라든지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90년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쪽은 거의 그냥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굿윌 헌팅 영화를 보시면은, 얘가 다시 그 공사 현장에 갔을 때 막 건물에서 뭐 콘크리트 블락 같은 거 갖다 버리고 막 이러는 단순 노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버려져 있는 공사 현장 같은 곳이 이 사우스 보스턴입니다. 이 다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두 개가 분위기가 다른 곳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이 다리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다리거든요.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얘가 90도로 돌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여기가 배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에 가면 영도 다리가 도계교라고 해서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 다리가 위아래로 열리는 게 아니고, 얘는 90도 제자리에서 회전을 합니다. 배가 오면은 얘가 90도 돌아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배가 안 지나갈 때는 다시 또 돌아가서 이 다리를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 친구가 그때 졸업 논문을 하는 것 중에서 큐비즘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그 친구가 졸업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했던 거 뭐냐면은, 이 다리에 있는 이 철골 구조를 그대로 뜯어가지고 재조합을 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하나 부재들이 나와 있으니까 조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미술관을 하나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재미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 철골 구조를 이용하면 리사이클링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친환경적인 거죠. 이런 기둥식 구조가 다 그런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서 이 폴포인트 채널을 건너가 볼게요. 그때 첫 번째 스튜디오에서의 프로젝트가 요 땅이 비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20세기 박물관을 짓는 컨셉이었어요. 그때 저희 동료 중에 한 명은 이 다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20세기 박물관 만든 애가 있었고, 저는 여기를 파가지고 다리를 만들면서 물속에다가 박물관을 집어넣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이트예요, 여기가. 와, 이건 천지개벽했네. 아, 사이트가 저기였었구나. 내가 이렇게 건너가는 걸 했었구나.
이 사이트가 주어져서 저는 그때 저희 건물이 없었거든요. 저희 주차장이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속에 미술관을 집어넣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플라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무를 심어서 파크를 만들고 옆으로 사우스 보스턴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계획 아니었어요. 저쪽이 아마 그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이트일 겁니다. 이 다운타운 보스턴이 쭉 보이는 이 전경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 제가 유학생 시절에 여기 어딘가에 배를 띄워놓고서 한국인들이 가는 클럽이 여기 있었거든요. 블루남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그런 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뉴베리 스트리트 초입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서 프루덴셜 몰을 거쳐가지고 다시 나와서 에메랄드 네클리스를 걷고 보스턴 커먼을 거쳐서 비컨힐 넘어서 보스턴 시청사 건물 옆으로 통해서 세뮤엘 앰스 동상의 옆에 패뉴엘 홀과 퀸시 마켓을 보고 센트럴 아트리 파크를 거쳐서 다리를 건너서 사우스 보스턴 지역까지 왔습니다. 다 걸을 만한 거리예요. 아까 MI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우스 보스턴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걸었거든요. 7, 8시간 정도 할애를 하시면은 하루 만에 다 거의 대부분의 보스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좀 부지런 떨면은 하버드 캠퍼스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도시거든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필그램이라고 하나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분들이 플리머스에 처음 정착을 합니다. 그게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도시가 보스턴이고 그 다음에가 뉴 암스테르담이었고 그게 뉴욕으로 바뀌었죠. 거의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독립전쟁에 많은 사건들이 있던 곳이에요. 뭐 벙커힐이라든지, 그 벙커힐은 어디냐면 저 강 건너 쪽인데 그 굿윌 헌팅 보시면은 로빈 윌리엄스가 교수님으로 있는 곳이 벙커힐 커뮤니티 컬리지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문대학교 같은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보스턴 티파티 사건부터 패뉴엘 홀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현장들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하버드 MIT도 물론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있었던 1600년대부터 있었던 대학이고 1800년대에 만들어진 게 MIT고, 역사적인 그런 오래된 컨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엔지니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최첨단 현대 생명공학까지 신구가 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그런 도시고요. 우리가 로마나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들은 보시면은 너무 오래된 도시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거가 만들어진 경우가 별로 없는데 보스턴은 옛날 것도 있지만은 적당하게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즈가 너무 큰 메갈로폴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아주 고밀도의 다운타운 보스턴도 볼 수 있고 저밀도의 캠브리지 지역, MIT 캠퍼스, 하버드 캠퍼스 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게 예전의 것들을 잘 보존도 하면서도 현대적으로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그런 좋은 도시기획상에서는 되게 배울 것이 많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보스턴 일대 투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